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현대 사회의 많은 풍경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곳은 고대 중세 마을처럼 보존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의외로 그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도 큰 폭풍이 몰아쳤다. 마을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누구도 잠들기 힘들었고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불을 밝혀두고 연신 창밖을 신경쓰며 지새웠다. 마치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 중앙의 집회장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 촌장은 큰 벽난로 앞에 서서 고민해 찬 표정으로 주민들을 맞이했다. 여러분, 어젯밤의 폭풍이 우리의 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삐딱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의목구름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며 각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촌장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달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주권자입니다. 그 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그 대신 강력하고 중립적인 주권자를 세우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을선출위원회는 촌장의 게리바이어던을 구축할 역할을 부여했다. 촌장은 이 마을 리바이어던이 되어 각종 규칙과 법률을 마련하고 공공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로 맹세했다. 마을 주민은 모두 촌장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자신의 일상을 다시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더는 경쟁과 다툼이 아닌 협동과 상호보완의 사회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울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촌장은 매주 한 번 그 주간 마을의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야 했다. 그 모임은 주민 모두가 참석해야 했으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촌장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을은 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촌장의 리더십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마을은 서로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권리를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작고 고요한 마을이 홉스의 이론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한 하나의 썰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자연상태 개념을 바탕으로 순수한 자연상태와 문명화된 사회가 충돌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숲속에서 평화롭고 단란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흔히 잃어버린 마을로 불렸는데 현대 문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은 공유되었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은 식량으로 생계를 꾸렸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 온 한 방문자가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방문자는 도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목에 두른 값비싼 목걸이와 손에 쥔 금속 장식이 그가 누리는 문명의 산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명의 이점입니다. 당신들은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을의 젊은이 몇몇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은 방문자를 따라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처음에 방문자는 그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는지를 가르쳤고 젊은이들은 곧 도시 생활이 편리함과 풍족함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속에서 긴밀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 중 한 명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영성있고 부유해졌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도시의 삶은 예상대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문명은 끝없는 경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본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루소의 이론을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자연상태의 마을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문명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명의 이유는 결국 자연과의 연결을 깨뜨리고 인간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몇몇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기를 망설였고 이미 도시로 떠났던 다른 젊은이들도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한쪽에는 문명의 이득과 쾌락이, 다른 한쪽에는 자연 상태의 순수한 평등이 존재하는 신비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 노예 회귀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방문자는 자신이 문명이 날로 발전하는 도시로 돌아가야 할지를 두고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번쩍이는 목걸이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깊이 있게 탐구되고 논의될 수 있는 주제임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는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가치의 축제라는 행사가 열리며 그 목적은 주민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매번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해의 축제에서는 피터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연극의 주인공은 막심이라는 젊은 청년이었고 그는 공리주의의 개념을 찾아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막심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 첫 번째로 빽빽한 숲속을 탐험하며 나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한 장 한 장이 자연에 고르지 않은 순결을 나타내는 듯했고 막심은 이 세계가 이해하고 보살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잡한 곳임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막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가 해류에 떠밀려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며 인간과 자연 간의 불균형을 느끼고 지혜로운 할머니 에스토라를 통해 인류의 활동이 다른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막심에게 내가 만드는 조그마한 변화도 결국 세상에는 큰 의미가 있단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막심은 여정의 마지막으로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막심은 사람들의 감정과 갈등 속에 숨은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난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막심은 모든 생명이 느끼는 기쁨과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여정은 영혼의 성장과 함께 그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외쳤던 모든 생명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행복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됩니다. 막심의 이야기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가치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화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동물과 사람이 단순히 공존하는 곳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커뮤니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막심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싱어의 철학을 재미있고도 깊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 톰이 아주 특별한 봉투 하나를 받게 됩니다. 봉투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의도를 이해했노라. 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이웃 마을의 철학자 모임에서 보내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근 엘리자베스 앤스콤 위도에 관한 담론이 끊이지 않았고 닫힌 모임에서 탁월한 철학적 이야기를 펼친 그에게 보낸 일종의 격려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을에서 톰의 이름을 딴 소박한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커피숍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지곤 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톰은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과 의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커피숍에는 한 젊은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최근 작품에서 번번이 실패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애써 만든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 막막함을 앓으면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녀에게 톰은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톰이 물었습니다. 예술가는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은 작품의 결과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작품을 시작하게 된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서인가요? 예술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문득 톰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다시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반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본래 의도를 잊어버렸다고 느낀 것이죠. 다시 한번 그녀는 자신의 예술과 그 시작의 의도를 되새기며 완전히 새로운 영감으로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작품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진심이 담겨 있네요.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녀는 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커피숍을 다시 찾았습니다. 톰은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앤스콤이라는 철학자는 행동을 판단할 때 항상 그 행위의 의도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열정과 뜻을 반영할 때 진실한 예술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 이후로 톰의 커피숍은 단순한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닌 삶의 본질, 의도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앤스콤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과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톰의 커피숍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단순한 결과 대신 그들의 삶에 깃든 의도와 목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톰은 작은 커피 한 잔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큰 의도와 진심 어린 소통의 가치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